형님, 그건 큰며느리 돌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남이 부모님 모시는 거 그거 관습 아니에요? 형수님, 제사 지내는 거 맏며느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시다시피 우리도 형편이 어렵다고요. 본가 시세가 15억, 현금이 3억이니까 형님네랑 저희가 똑같이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요? 똑같은 자식인데 당연히 공평하게 나눠야죠.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동생네도 어려우니 가족끼리 제발 이해 좀 하고 살자. 오늘 저는 시댁 본가의 현관 열쇠를 바꿨습니다. 새 열쇠를 책상에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이 집이 우리가 아닌 내 공간이 되더군요. 열쇠 하나 바꾸는데 69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한은정입니다. 올해 69, 1956년생이죠. 22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47년. 그중 10년은 오롯이 간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제가 동서 앞에서 쫓겨났던 그 밤과 시어머니가 남긴 단 한 줄의 메모, 그리고 제가 왜 시동생 부부 앞에서 녹음기를 켤 수밖에 없었는지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석 달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성함은 장말순, 향년 95세, 요양 2등급으로 5년을 버티셨죠. 마지막 10년은 제가 모셨습니다. 병원 예약부터 간병인 스케줄까지 요양 등급 신청 서류도 제가 썼어요. 매달 통장 정리하고 영수증 챙기고 손톱 깎아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장례식은 사흘간 치렀습니다. 조문객이 200명 넘게 오셨어요. 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국 끓이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동서는 밖에서 조문객을 맞았죠. 검은 한복 곱게 차려입고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더라고요. 하늘나라 가신 사랑하는 우리 시어머니 벌써 보고 싶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병문안 몇 번이나 왔던가. 장례 끝나고 석 달이 지났어요. 어제였습니다. 가족단체 대화방에 동서가 글을 올렸죠. 본가 정리 시작합니다. 형님네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왜? 재수 씨가 뭐라고 해? 본가 정리하래요. 내가 알아서 하래.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좋게 합시다. 가족끼리.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가족.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가족끼리 좋게 47년 동안 지긋하게 들어온 말이에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20평짜리 작은 아파트, 남편이랑 둘이 사는 집, 부엌 식탁 위에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약. 2022년 심근경색 이후 매일 먹는 약이죠. 한 줌씩.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겨울 해는 빨리 집니다. 어둠이 금방 오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본가, 강북에 있는 단독주택, 땅 100평의 2층 건물, 신혼 때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시부모님, 시동생 내외랑 함께 10년을 그렇게 살았죠. 1988년이 되어서야 본가 근처로 분가에 나왔어요. 그래도 본가는 늘 제 일이었습니다. 명절, 제사, 집안 대소사, 큰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들 했죠.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맨 위 칸에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꺼냈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공책 여러 건이 들어 있었어요. 간병일지, 2015년부터 적기 시작한 기록.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2015년 3월 2일, 시아버지 치매 초기 진단, 병원 동행, 약 처방받음,
2015년 4월 15일 시아버지 배회 증상 밤새 찾아다님 경찰서에서 모시고 옴 2016년 6월 7일 시어머니 무릎 수술 입원 보호자 제가 함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빼곡하더라고요. 10년치 기록 매일매일 적은 것들 마지막 공책을 꺼냈습니다. 2024년 올해 것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24년 4월 12일 시어머니 별세 오전 5시 40분 손 꼭 잡고 있었음.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렀죠. 상자 옆에 두꺼운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10년치 영수증, 병원비 약가, 간병인 급여, 장례 비용까지 하나하나 묶어뒀어요. 월별로, 연도별로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제 10년이 이 안에 들어 있었죠.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어요. 공책과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고는 기록으로 남겨야 값이 매겨진다고.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본가 냉장고, 거기 뭔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혼자 본가 정리하러 갔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죠. 상한 음식 버리려고. 냉장고 문짝에 달력이 붙어 있었어요. 자석으로 거기에 메모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 연필로 희미하게. 큰 며느리 은정아 고맙다. 나중에 꼭 챙겨주라. 말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달력을 떼어 가방에 넣었죠. 지금 그 달력이 서랍 안에 있습니다. 꺼냈어요. 다시 봤습니다. 글씨가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죠. 어머님, 무슨 뜻이셨을까요? 나중에 꼭 챙겨주라니.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단체 대화방을 다시 열었어요. 동서 메시지 밑에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본가 시세 알아봤어요. 15억 정도래요. 심장이 쿵 했습니다. 15억. 본가가 그렇게 올랐다고요? 다음 댓글. 현금이랑 합치면 18억. 반반 나누면 각자 9억씩이에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휴대전화를 꽉 쥐었어요. 반반? 장남집, 차남집 반반? 간병 비용은요? 10년은요? 제 시간은요? 남편이 거실로 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죠. 남편이 읽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수 씨랑 잘 이야기해봐. 싸우지 말고 좋게. 싸우지 말고, 좋게 하라고. 또 그 말.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장 위 열쇠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본가 열쇠가 있었습니다. 예비 열쇠. 제가 가지고 있던 것.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더라고요. 47년 동안 제가 드나들던 그 집 열쇠. 이제 이 열쇠로 무엇을 열어야 할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동서였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형님, 오늘 오후에 본가 좀 보러 갈 거예요. 공인중개사 소장님이랑 같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장례 끝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야? 형님도 아시잖아요. 빨리 정리해야죠. 세금도 많이 나오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동서가 오늘 본가 보러 간대요. 중개소 소장이랑 같이. 남편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냥 보러 가는 거겠지.
별일 아닐 거야. 별일 아니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외출복으로 가방을 챙겼어요. 본가 열쇠도 넣었죠.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40분쯤 걸렸어요. 본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차 문짝에 부동산 회사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동서랑 시동생, 그리고 정장 입은 남자. 동서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방 웃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어머, 형님. 어떻게 오셨어요? 나도 봐야지. 공인중개사 소장이 인사했습니다. 명함을 건넸어요. 받았습니다. 이름도 안 봤죠. 소장이 집 안팎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줄자로 마당을 재고, 집 구석구석 사진을 찍고, 동서는 옆에서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이 집이 얼마나 좋은지,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가만히 서서 지켜봤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드나들던 집, 시어머니 휠체어 밀고 마당 산책시켰던 곳.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중개소 소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동생과 동서가 그 앞에 섰어요. 소장이 말했습니다. 현재 시세로 15억 정도 됩니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14억 5천도 가능할 것 같네요. 동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형님, 들으셨죠? 시세가 15억이래요. 들었어. 그럼 반씩 나누면 각자 7억 5천씩이네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반씩? 그냥 반씩? 입을 열었습니다. 간병 비용은? 동서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시동생이 옆에서 말했어요. 형수님,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라니. 10년을 내가 모셨는데. 동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그건 큰며느리 돌이잖아요. 당연한 거고. 돌이, 당연한 것.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장남이 부모님 모시는 거. 그거 관습 아니에요? 관습, 돌이, 당연. 47년 동안 들어온 말들. 중개소 소장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자, 가족 문제는 알아서들 해결하시고 저는 시세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마당에 저희 셋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동생이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동서가 제 쪽을 봤습니다. 형님, 화내지 마세요.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요. 형편? 알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거, 빚이 있다는 거.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제가 10년 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땠냐고. 본대로 말했습니다. 중개소에서 왔었다고. 15억이래. 동서가 반씩 나누자고 하더라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반씩. 여보, 10년을 내가 가족끼리 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해결하자. 또 그 말. 좋게. 가족. 이젠 정말 지겹더라고요. 밤이 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본가가 15억. 반으로 나누면 7억 5천. 큰 돈이죠. 하지만 10년은요. 제 10년은 얼마인가요? 아침마다 본가 가서 시부모님 아침 챙기고, 병원 모시고 가고, 약 받아오고, 간병인 출퇴근 확인하고, 밤에 응급실 가고, 명절 때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고, 제사 지내고, 손님 오면 접대하고, 동서는요. 1년에 몇 번이나 왔나요? 추석이랑 설날. 그것도 밥 먹으러만 왔죠.
한두 시간 있다가 가고 병원엔 거의 안 왔습니다. 바쁘다고, 애들 키운다고, 일한다고. 저도 바빴어요. 저도 애 키웠습니다. 저도 살림했죠. 그런데 왜 저만 당연한 건가요? 왜 큰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건가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죠. 어제 꺼내놨던 간병일지를 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1년치, 2년치, 3년치. 병원 동행 횟수를 세어봤습니다. 1000번도 넘었어요. 간병인 없는 날은 제가 밤샘했죠. 100번도 넘습니다. 영수증 봉투를 열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부터 꺼냈어요. 하나씩 펼쳤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년 동안 쓴 병원비, 약가, 간병인 급여, 장례비, 숫자가 커졌습니다. 억 단위로 올라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제가 다 냈다고요. 물론 남편 통장에서 나간 돈이죠. 하지만 관리한 건 저였습니다. 장례비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상조회사 청구서, 식대, 꽃가, 수익 다 합쳐서 4천만 원. 재산은요. 1년에 2번. 기재사랑 추석. 한 번에 100만 원씩은 들었어요. 10년이면 2천만 원. 계산기 화면을 봤습니다. 총액이 나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침 7시. 누가 이 시간에 올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이웃집 미화 씨였어요. 손에 반찬통을 들고 계셨죠. 나물 좀 무쳤다며 건네주셨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안으로 모셨습니다. 미화 씨가 부엌에 반찬을 놓고 거실로 왔습니다. 책상 위 서류를 봤어요. 뭘 정리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 간병 기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미화 씨가 앉았습니다. 영수증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간병 비용 정산표를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요양보호사 인건비, 병원비, 간병 시간 등도 모두 정리해 놓으시고요. 왜 그래야 하냐고 물었어요. 미화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돈 나눌 일이 있을 때 필요해요. 증빙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미화 씨는 예전에 동네 통장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사 일을 하시죠. 요양 관련 일에 밝으세요. 증빙? 그 말이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미화 씨가 돌아간 후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엑셀 프로그램을 열었죠. 화면을 보니 막막했습니다. 뭐부터 해야 할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간병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천천히 읽으며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시트, 병원비 정리. 2015년 3월부터 시아버지 치매 초기 진단. 병원비 35만 원, 약값 12만 원. 영수증을 하나씩 확인하며 입력했습니다. 날짜, 병원 이름, 금액. 빠짐없이 2시간쯤 지났을까요? 목이 뻐근했어요.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아직 1년치도 안 됐는데. 다시 앉았습니다. 계속 입력했어요. 2016년 시아버지 입원. 한 달간 중환자실. 2천만 원 넘게 나갔죠. 2017년 시어머니 무릎 수술 800만 원. 2018년 시아버지 요양병원 입원. 한 달에 200만 원씩. 6개월. 숫자가 쌓였습니다. 억 단위로 올라갔어요. 두 번째 시트, 간병인 인건비. 2019년부터 간병인을 썼습니다. 낮 시간만. 하루 12만 원씩. 일주일에 닷새. 한 달이면 240만 원.
1년이면 2,880만 원. 5년을 썼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억 4,4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을 제가 관리했어요. 남편 통장에서 나갔지만 세 번째 시트, 직접 간병 시간, 간병인이 없던 시간, 밤과 주말, 제가 했죠. 일기장을 보며 세어봤습니다. 밤샘 간병 횟수 123회, 한 번에 12시간씩 1476시간, 주말 간병 262일, 하루 8시간씩 2096시간, 병원 동행 1200회, 한 번에 4시간씩 4800시간, 다 합쳤습니다. 8760시간. 요양보호사 시급을 찾아봤습니다. 15,000원 정도 곱했어요. 1억 3,140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제 시간이 돈으로 환산되니 실감났어요. 네 번째 시트, 장례비,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입력했어요. 상조 비용 2,500만 원, 식대 600만 원, 꽃값 200만 원, 수혜 300만 원, 기타 400만 원, 총 4천만 원. 다섯 번째 시트, 제사비, 1년에 2번, 기재사와 추석, 한 번에 100만 원씩, 10년이면 2천만 원. 모든 시트를 합쳤습니다. 자동 합계 기능을 눌렀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4억 4천만 원. 의자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4억 4천만 원. 10년 동안 제가 쏟아부은 돈과 시간. 숫자로 보이니 달라 보였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단체 대화방 알림이었어요. 동서가 글을 올렸습니다. 본가 매각 진행합니다. 중개소 소장님이 다음 주에 사진 찍으러 오신대요. 형님, 집 좀 정리해주세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또 저더러 하래.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참았어요. 아직은. 오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시동생이었어요. 받았습니다.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수님, 다음 주에 한번 모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가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하니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좋을 것 같아요. 한정식 집으로 예약해뒀습니다.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토요일, 나흘 남았네요. 그때까지 정산표를 완성해야 합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거실로 왔습니다. 제 뒤에 섰어요. 뭐 해? 정산표 만들어요. 무슨 정산표? 간병 비용이요. 10년치.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습니다. 그렇게까지가 뭐예요? 10년을 내가 일했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또 그 말. 가족. 가족이면 공짜예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화면을 봤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4억 4천만 원. 본가가 15억이면 반으로 나눠 7억 5천. 여기서 제 몫을 빼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7억 5천에서 4억 4천을 빼면 3억 1천만 원. 그게 동서가 가져갈 몫이네요. 아니죠. 절반씩 나누는 거니까. 제 몫은 7억 5천. 거기서 제가 쓴 돈 4억 4천을 빼면 3억 1천만 원이 남습니다. 동서 몫은 본래 7억 5천. 하지만 제가 쓴 돈의 절반 2억 2천을 내야 하니까 5억 3천만 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숫자가 헷갈렸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쓴 4억 4천은 우선 정산되어야 해요. 15억에서 먼저 빼는 거죠.
15억에서 4억 4천을 빼면 10억 6천만 원. 이걸 반으로 나누면 5억 3천만 원씩. 제 몫은 5억 3천에 4억 4천을 더한 거 9억 7천만 원. 동서 몫은 5억 3천만 원. 그게 맞습니다. 노트에 적었어요. 계산 과정을 하나하나. 토요일 모임에서 이걸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간병일지를 복사했어요. 중요한 부분만 표시해서 영수증을 스캔했습니다. 파일로 만들었죠. 병원 면회 기록도 필요했습니다. 미화 씨가 알려줬어요. 병원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담당자가 친절했어요. 이틀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면회 기록을 받았습니다. 10년치 출입 기록.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제 이름이 가장 많았어요. 2847회. 남편은 534회. 동서와 시동생 합쳐서 47회. 숫자가 확실했습니다. 증거였어요. 복사했습니다. 파일에 넣었죠.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정리됐어요. 프린트했습니다. 두꺼운 파일로 만들었어요. 표지에 제목을 썼습니다. 간병 비용 정산서. 파일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보여줄 겁니다. 동서한테, 시동생한테, 남편한테. 10년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 시간, 제 노동, 제 희생. 이제 값을 매길 시간입니다. 토요일 저녁 6시였습니다. 한정식 집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오후에 시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었죠. 그냥 집에서 하자고.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집, 우리 집이었습니다. 5시쯤 동서 부부가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어요. 동서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뒤따라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죠. 차를 내왔어요. 동서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집이 아늑하다고, 좋다고 했어요. 입에 발린 소리였습니다. 예전엔 이 집이 좁다고 했었죠. 왜 이렇게 작은 데 사냐고.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시동생과 악수했어요.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떨렸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까요? 시동생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렇게 다들 모인 이유는 본가 문제인 거 아시죠? 형님도 아시다시피 본가를 어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동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중개사가 준 시세표였어요.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본가 현재 시세가 15억이란 얘기 들으셨죠? 현금은 3억. 합치면 18억이고요. 듣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동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꺼냈죠. 형님, 저희 생각은 이래요. 본가 시세가 15억, 현금이 3억이니까 형님네랑 저희가 똑같이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공평하게 나눠야죠. 그게 맞잖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형님, 제사도 원래 큰 집이 지내는 게 당연한 관습이고, 그러니 제사도 계속 형님이 지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관습. 또 그 단어. 입을 열었습니다. 제사는 누가 지내든 상관없어. 근데 10년 간병은? 동서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시동생이 끼어들었어요. 형수님, 그건 효도잖아요.
당연히 큰 집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머님 모시고 병원을 몇 번이나 다녔는지 아세요? 밤샘 간병은 또 몇 번이나 했고요. 동서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도 가끔은 갔어요. 가끔 10년에 몇 번? 그래도 갔잖아요. 바빠서 자주 못 간 거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바빠서 못 왔다고? 저는 안 바빴나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자, 진정들 하시고 좋게 마무리하자구. 좋게. 또 그 말. 동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형님,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요. 아시잖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사업이 안 된다는 거, 대출이 있다는 거, 그렇다고 제 10년은 공짜인가요? 공짜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맏며느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족 맏며느리? 그 말만 나오면 모든 게 정당화되는 건가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울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난처했어요. 그리고 동생 부부를 봤습니다. 우리 좀 더 생각해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시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섰어요. 동서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남편이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여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뭐라고 하길 바래. 동생도 어려워. 그럼 나는요? 당신도 이해 좀 해줘. 가족끼리 제발 이해 좀 하고 살자. 또 그 말. 가족. 이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게 터졌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 이불을 입에 물었습니다. 10년. 1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당연한 거래. 가족이니까 맏며느리니까 해야 하는 거래. 그럼 저는요? 저는 뭐예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69 할머니가 거기 서 있었어요. 이렇게 당할 순 없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매니 선반을 뒤졌어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 소형 녹음기가 들어 있었죠. 몇 년 전에 샀던 겁니다. 방에 들으려고 한 번도 안 쓴 채 그대로 있었어요. 꺼냈습니다. 전원을 켰어요. 배터리가 없었습니다. 충전기를 찾았습니다. 서랍을 뒤졌어요. 있었죠. 콘센트에 꽂았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녹음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만남 때는 이걸 켜야겠다고 모든 말을 기록해야 합니다. 관습이라는 말, 당연하다는 말, 가족이니까 하라는 말, 전부 녹음할 겁니다. 책상으로 갔습니다. 간병 비용 정산서 파일을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4억 4천만 원. 제 10년의 값. 다음 만남 때는 이것도 보여줄 겁니다. 숫자로, 증거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적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물, 간병 비용 정산서, 영수증 사본, 병원 면회 기록, 녹음기. 다음 만남은 제가 주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겁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잠을 설쳤어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 여러 법무법인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후기를 읽었습니다. 상담받은 사람들 이야기. 비슷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족 간 재산 분쟁. 한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진 변호사. 40대 여자 변호사였어요. 상속 재산 분할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후기가 좋았습니다. 친절하다고, 꼼꼼하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고 상담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양식이 나왔어요. 이름, 전화번호, 상담 내용.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상담 내용 칸에 적었습니다. 10년간 시부모 간병, 비용 정산 문제, 상속 협의 필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영업일 기준 2일 내 연락드린다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쯤 본가에 가기로 했습니다. 유품 정리를 끝내야 했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본가 간다고, 혼자 가겠다고. 남편이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버스를 탔습니다. 본가까지 40분. 창밖 풍경을 봤어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이 쓸쓸했어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집 냄새, 시어머니 냄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가구들이 그대로였어요. 시어머니가 앉으시던 소파, 텔레비전.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상한 음식을 버렸습니다. 김치통, 반찬통. 하나씩 꺼내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냉장고 문에 붙어 있던 달력을 다시 봤습니다. 시어머니 글씨. 큰며느리 은정아 고맙다. 나중에 꼭 챙겨주라. 말순.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어요. 언제 쓰신 걸까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휴대전화로. 증거로 남겨야 했어요.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침대가 있었습니다. 이불이 개켜져 있었죠.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복, 외출복, 잠옷. 하나씩 꺼냈습니다. 기부할 옷을 골랐어요. 상자에 담았습니다. 옷장 맨 위 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기침이 났습니다. 안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상자들이 있었어요. 하나씩 내렸습니다. 첫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흑백 사진, 젊은 시절 시어머니. 두 번째 상자, 편지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쓴 것 같았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지갑, 안경,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하나.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었어요. 라벨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3년 설날, 22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70 중반이셨을 때 테이프를 돌려봤습니다. 녹음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워크맨이 필요했습니다. 찾아봤어요. 거실 서랍을 뒤졌습니다. 있었습니다. 오래된 워크맨. 먼지 쌓인 채로.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없었어요. 건전지를 찾았습니다. 부엌 서랍에 있었죠. 넣었습니다. 전원을 켰어요. 작동했습니다.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이 들렸습니다. 지지직.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젊었을 때 목소리. 힘이 있었어요. 오늘은 2003년 설날이에요.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배경으로 사람들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아이들 소리.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큰며느리 은정이가 오늘도 아침부터 음식 준비했어요.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놀기만 하는데 은정이만 부엌에서 일해요.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요.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몸이 아파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테이프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은정이 덕에 내가 살아요. 정말이에요. 저 큰며느리가 아니었으면 난 진작 죽었을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 내가 죽으면 우리 큰며느리 은정이한테 집 물려주고 싶어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워크맨을 꽉 잡았어요. 집 팔면 은정이 먼저 챙겨줘야 해요. 꼭이요.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지지직 소리만 났어요.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무도 없었으니까. 어머님, 알고 계셨구나. 제 마음을, 제 수고를.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났어요. 테이프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증거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겠지만 시어머니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 집 정리를 마쳤습니다. 쓰레기를 내다 버렸어요. 창문을 열어 환기시켰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킬게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진에 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남편은 없었습니다. 외출했나 봐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테이프를 꺼냈어요. 손에 쥐고 한참을 봤습니다. 2003년 설날. 22년 전부터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했어요. 상담 신청 확인했다고. 내일 오전 10시에 시간 되냐고 물었습니다.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주소를 받았어요. 메모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납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내일 가져갈 것들, 간병 비용 정산서, 영수증 사본, 병원 면회 기록, 카세트 테이프, 냉장고 달력 메모 사진, 전부 파일에 넣었습니다. 두툼했어요. 제 10년이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이면 시작됩니다. 진짜 싸움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월요일 오전 9시 반이었습니다.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파일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긴장됐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역삼역에서 내렸어요. 법무법인 건물까지 걸었습니다. 10층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유진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섰어요. 문패가 보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2개, 서류 캐비닛, 소파. 책상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 인사했어요. 유진 변호사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차를 내왔습니다.
유진 변호사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상담 신청서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고. 파일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10년간 시부모 간병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용이 4억 4천만 원 들었다고. 본가 상속 문제로 동서 부부와 갈등이 있다고. 유진 변호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간병 비용 정산서, 영수증, 병원 면회 기록. 10분쯤 지났을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관습은 법이 아니라고. 협상 테이블에선 증빙이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상속분 협의 시 장례비와 간병 지출은 감안 가능하다고. 특별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기준이라고. 며느리는 직접 상속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남편 몫에서 간병 비용을 우선 정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요. 다음 가족회의 때 변호사가 동행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비용을 말했어요. 비싸지 않았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부탁드린다고.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달라 보였습니다.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1시쯤이었어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단체 대화방을 열었어요. 글을 썼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 한정식 집에서 만나자고. 역삼동 어디라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전송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동서였어요. 알겠다고. 거기서 보자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오후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파일을 챙겼어요. 녹음기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한정식 집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예약한 별실로 갔어요. 넓은 방이었습니다. 큰 테이블이 가운데 있었어요. 상석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옆에 놓았어요. 10분쯤 지나 유진 변호사가 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제 옆에 앉았습니다. 6시 정각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동서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세 사람이 멈칫했습니다. 유진 변호사를 본 거예요. 시동생이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제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동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동생도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맞은편에 셋이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인이 음식을 들고 왔어요. 상을 차렸습니다.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 먼저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굳이 변호사까지 부르셨어요? 가족끼리 이야기하면 되는데.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이라서 변호사가 필요해요. 동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파일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펼쳤습니다. 간병 비용 정산서였습니다. 숫자가 빼곡했어요. 10년 동안 제가 쓴 돈입니다. 4억 4천만 원. 동서가 서류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면회 기록이었어요. 이건 10년간 병원 출입 기록이에요.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모두가 내려다봤어요. 제가 2847회. 남편이 534회.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서 부부 합쳐서 47회. 동서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년 동안 47번. 1년에 5번도 안 오셨어요. 시동생이 변명했습니다. 형수님, 우리도 바빴어요.
일하고 애들 키우고 저도 바빴어요. 저도 일했고 살림했어요. 근데 왜 저만 당연히 가야 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서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형님, 가족끼리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정이 없으세요? 정. 그 단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서를 똑바로 봤어요. 정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야.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10년간 선택한 건 돌봄이었어요. 당신들이 10년간 선택한 건 외면이었고요. 동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정을 말할 자격이 누구한테 있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가 남기신 겁니다. 동서가 테이프를 봤습니다. 2003년 설날 녹음이에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냉장고 달력 메모였습니다. 이것도 어머님이 쓰신 거예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글씨가 보였어요. 은정 며느리 고맙다. 나중에 꼭 챙겨주라. 말순. 동서가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도 이미 정리하셨어요. 가방에서 워크맨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기계였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지직.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설날이에요. 2003년 설날.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동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시동생도 귀를 기울였어요. 큰며느리 은정이가 오늘도 아침부터 음식 준비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렸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놀기만 하는데 은정이만 부엌에서 일해요. 동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정이 덕에 내가 살아요. 정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중에 내가 죽으면 은정이한테 집 주고 싶어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동서가 눈을 감았습니다. 집 팔면 은정이 먼저 챙겨줘야 해요. 꼭이요.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지지직 소리만 남았어요.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워크맨을 가방에 넣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죠. 유진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상속 재산은 총 18억입니다. 본가가 15억, 보유현금이 3억이고요. 장례비와 간병 비용은 우선 정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례비와 간병 비용은 총 4억 4천만 원이고요. 18억에서 그 금액을 빼면 13억 6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을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시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기준으로요. 남편 목 6억 8천만 원. 거기에 우선 정산된 4억 4천을 더하면 11억 2천만 원. 시동생 몫은 6억 8천만 원. 변호사가 숫자를 적어 보여줬습니다. 명확했어요.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형님이 너무 많이 가져가잖아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관습은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지출과 기여도가 기준이죠. 동서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 형편은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말이 아니었어요.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최종 제안서였습니다. 직접 작성한 거예요. 변호사가 검토해 준 것.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본가 매각가에서
장기 간병비와 장례비 4억 4천만 원을 우선 정산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녀분은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합니다. 동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셋째, 향후 제사와 봉양은 자율로 전환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시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두를 봤어요. 이게 제 마지막 제안입니다. 동서가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가방에서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열쇠 묶음이었어요. 본가 열쇠, 대문 열쇠, 창고 열쇠, 전부 한 묶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47년 동안 제가 들고 다니던 열쇠들,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정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동서를 봤습니다. 시동생을 봤어요. 오늘부터 이 집의 문턱은 관습이 아니라 동의로 엽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함, 그리고 결심.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 말이 다 맞아. 시동생이 놀란 듯 형을 봤어요. 형님!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내 형수한테 너무 많이 밀었어. 동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진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동의서였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펜을 꺼냈습니다. 먼저 제가 서명했어요. 남편이 도장을 꺼냈습니다. 찍었습니다. 선명한 도장 자국이 남았어요. 시동생이 망설였습니다. 동서를 봤어요. 동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동서도 서명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겼습니다. 사본을 나눠줬어요. 각자 한 부씩.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동서가 불렀습니다. 형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하셨다고, 당당하셨다고,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맑은 밤이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숨이 편했어요. 손을 펼쳤습니다. 열쇠가 없었어요. 테이블에 두고 왔죠.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평범한 토요일 밤.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47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몫을 찾은 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안 왔어요. 거실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동의서 사본. 제 이름이 선명했어요. 액자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거실로 왔습니다. 제 앞에 섰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진작 당신 편을 들었어야 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게 터졌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잘할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본가 정리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함께 갔어요. 처음으로 함께였죠. 본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열쇠가 없었어요. 동서가 먼저 와서 열어뒀더라고요. 마당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짐 정리가 끝나 있었어요.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 있던 달력을 떼어냈습니다. 시어머니 메모가 적힌 달력. 은정 며느리 고맙다. 나중에 꼭 챙겨주라. 말순.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47년 동안 드나들던 곳. 이제 떠나는 곳.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집을 나왔습니다. 대문을 닫았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본가가 팔렸어요. 14억 5천에 계약됐습니다. 돈이 정리됐습니다. 약속대로 저희 목 10억 9천만 원, 시동생 부부 목 6억 6천만 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선명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 한은정, 제 이름이었습니다. 새 집을 구했습니다. 전세였어요. 강남 쪽 20평짜리 아파트.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제가 고른 집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새 열쇠를 받았습니다. 손에 쥐었어요. 가벼웠습니다. 예전 열쇠 묶음과는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현관에 열쇠거리를 달았습니다. 새 열쇠를 걸었어요. 이제 이 집이 제 공간입니다. 집들이 날이었습니다. 미화 씨가 왔어요. 꽃다발을 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미화 씨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라고. 미화 씨가 웃었습니다. 잘하셨다고, 당당하셨다고 했어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낮에 외출하고 저도 외출했어요. 근처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수영 수업을 신청했어요.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무리. 하지만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줬어요. 한 달쯤 지나니 25m를 갈 수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팔을 휘저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 자유로웠어요. 서예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고 글씨를 쓸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간병일지 쓰던 손으로 이제는 예쁜 글씨를 씁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비슷한 나이 할머니들. 다들 각자 사연이 있었어요. 차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들었던 일들, 이겨낸 일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간병, 열쇠를 바꾼 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고, 용기 있었다고.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점심 배식. 어르신들께 밥을 푸고 국을 담아드렸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동서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많이 짧았어요. 읽었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봄이 왔습니다. 나무에 새잎이 돋았어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어요. 가방 속 새 열쇠가 만져졌습니다. 물리적 공간은 작아졌지만 제 삶은 커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앨범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달력 메모를 조심스럽게 붙였어요. 은정 며느리 고맙다.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 지켰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예전과 달랐습니다. 부엌으로 왔습니다.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죠.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69.
이제야 시작하는 인생.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니까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밝고 둥근 달.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하게 잠이 왔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큰 며느리니까, 장남집이니까, 관습이니까. 하지만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도 없어요. 모든 노동엔 가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간병도 노동입니다. 명절 음식 준비도, 제사도, 병원 동행도 기록하십시오. 영수증을 모으세요. 일지를 쓰세요. 수고는 기록으로 남겨야 값이 매겨집니다. 정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희생을 강요받을 필요 없어요. 47년을 살며 배웠습니다. 내 몫을 찾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권리라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69에 시작한 제 인생처럼요. 집안 족보는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매일의 노동과 기록으로 써지는 거죠. 저는 오늘 제 이름으로 한 줄을 썼습니다. 69년의 인생. 처음으로 나부터 쓴 문장입니다. 여러분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장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